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만을 볼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임으로 인한 이러한 마음의 한계에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절대 겸손. 나는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1박 2일로 지방에 일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1박하는 숙소를 지역 내에서 가장 핫하다는 호수공원 옆에 잡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 하나 손에 들고 호수공원으로 갔어요. 6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호수 주변으로 탑돌이가 시작되었어요. 탑돌이란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절에서 밤새도록 탑을 돌며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제각기 소원을 비는 행사죠. 어느 지역에 가도 호수공원 주변에 가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지요. 호수공원 주변을 도는 이유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건강하고자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과 몸의 건강을 기원하며 운동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호수가 보이는 곳으로 모든 건물들이 창이 나 있어요. 사람들은 건물 안에서 보이는 이 창으로 호수를 바라보게 되겠지요. 저는 호수를 돌면서 와 하고 탄성이 나오는 곳에서 사진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앞으로 그 사진을 보면 사각 프레임 안에 있는 장면으로 저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상하게 되겠지요. 그 장소에서 느꼈던 감정을 담아서 말이에요. 프레임 책을 읽으면서 먼저 상상했던 것이 사진과 건물의 창이었어요.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일상 속에서도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벙쩍을 때가 있어요. 내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기도 하죠. 혹시 내가 모르는 상대방의 상황에서는 당연한 행동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 관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자인 최인철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프레임이란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통찰을 일깨우며 심리학 바이블로 자리매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프레임을 마음가짐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프레임은 결심의 대상이라기보다 설계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가 프레임에 의해 생겨남을 증명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프레임. 프레임에 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다. 모두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광활하게 펼쳐진 풍경 중 어느 곳을 찍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대보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동일한 풍경을 보고도 사람들마다 찍어낸 사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사용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도 기준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역시 세상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한다. 정확히는 어떤 물체의 위치와 운동을 표현하는 좌표를 뜻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핑크 대왕 퍼시. 서양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여 자신의 옷을 포함한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성밖에 핑크가 아닌 다른 색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핑크 대왕은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로 바꾸게 하는 법을 제정했다. 왕의 일방적인 지시에 일부는 반발했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옷과 그릇, 가구 등을 모두 핑크색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핑크 대왕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아직도 핑크가 아닌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나라의 모든 나무와 풀, 꽃,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을 했다.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어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동물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핑크색으로 염색되었다.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다. 그러나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하늘이었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을 전전긍긍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핑크 대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스승에게 방법을 찾아내도록 명령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고 무릎을 쳤다. 핑크 대왕 앞에 나아간 스승은 이미 하늘은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고 했다. 핑크 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스승의 말을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구름과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승이 마술이라도 부려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 넣은 것일까? 아니다. 스승이 한 일이라곤 핑크색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일 뿐이었다.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대신 하늘을 핑크색으로 보이게 할 방법을 찾아냈다. 핑크 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날 이후로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동물들도 핑크색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핑크 안경을 낀 대왕의 눈에는 세상은 언제나 핑크였다.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핑크 대왕 퍼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프레임의 역할. 그림의 중앙에 있는 원을 보자.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원이 더 클까? 두 원의 실제 크기는 같다. 그러나 왼쪽 원이 오른쪽 원보다 커 보인다.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틀 속에 넣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간단한 예다. 이 틀을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프레임에 대한 철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지각과 생각은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과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관점과 기준 그리고 일련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혹 어떤 사람이 자신은 어떤 프레임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프레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다시 철학사전을 들여다보자. 프레임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한다. 프레임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결국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모든 정신 과정을 프레임이 선택적으로 제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전혀 보지 못하는 대상과 고려조차 하지 못하는 선택지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 프레임에 관한 철학적 정의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일상에서 어떤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프레임은 정의다. 암 투병 중이신 이혜인 수녀님께서 한 신문에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한 글을 연재하신 적이 있다. 그중 한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투병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지 수녀님도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냥 무기력하게 보내신 모양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셨다고 한다. 이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만 보이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으로 다가오고 수녀님은 본인의 삶에서 감사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으셨다고 한다. 오늘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 불치병으로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과 그를 떠나 보내야만 했던 가족에게 오늘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이라는 평범한 시간을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라고 다시 정의를 내리는 것. 그것이 프레임의 또 다른 형태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에 들어가는 입구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같은 문을 두고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다.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정의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꾼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정의를 바꾼다는 의미다. 한 연구에서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한 번에 초콜릿 하나씩을 주면서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말했다. 초콜릿을 먹은 다음에는 각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총 몇 개의 초콜릿을 먹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네 번째 초콜릿까지 먹고 평가를 마친 뒤 절반의 사람들에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 초콜릿을 주었다. 반면 나머지 절반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며 초콜릿을 제공했다.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초콜릿을 먹었지만 한쪽은 마지막 초콜릿으로 알고 먹었고 한쪽은
다음에도 다른 초콜릿이 제공될 것이라고 믿고 먹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섯 번째 초콜릿을 평가할 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뿐 아니다. 지금까지 먹은 5개의 초콜릿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게 했다. 자, 이제 마지막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무려 64%가 다섯 번째 초콜릿을 선택했지만, 자, 이번에 먹을 초콜릿입니다 라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22%만 다섯 번째 초콜릿을 선택했다. 5개 중 1개를 임의로 선택한 것과 같은 셈이다. 똑같은 초콜릿이지만 마지막 초콜릿이라고 정의하면 맛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까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지막이라는 가정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가수 조용필은 전성기 시절에 여러 명이 출연하는 공연에서 항상 맨 마지막에 등장하곤 했다. 사장님도 늘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신다.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각별하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정의 내리면 그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평가를 극적으로 바꿔놓는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의 행복도보다 결코 낮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노인들이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해진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일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여기 지금이라는 가르침은 청년들에게는 암기를 요하는 지식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의 호흡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굳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미움을 받을 용기 따위는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내가 뭐하러 라는 삶의 원칙이 생겨나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 반면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현재를 참으려 하고 자신을 언짢게 하는 사람도 견뎌내려고 한다. 노인의 행복도가 젊은이와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시간에 대한 프레임이 그들의 행복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진 작가는 자신의 서재를 외부와의 자발적 격리라고 정의한다. 서재를 단순히 서재라고 정의하면 걸려오는 전화를 아무 생각 없이 받게 된다. 그러나 외부와의 자발적 격리라고 정의하면 서재에서 전화를 끄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업무를 직업이라고 정의하고 어떤 이는 커리어라고 정의하고 또 어떤 이는 소명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직업이나 커리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성과가 좋을 뿐 아니라 행복감도 강하게 경험한다.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스스로를 테이블 리스트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테이블 리스트는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소파에서도 먹지 않고 연구실에서도 먹지 않고 오직 식탁에서만 먹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단어다. 사전에는 거의 모든 사물들에 관한 정의가 실려 있다. 사전이 되어가는 시대. 우리에게는 자신만의 새로운 사전이 필요하다. 사물과 상황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 그것이 프레임을 바꾸는 길이다.
어떤 기도.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삐께 여쭤보면 어떻겠나? 세실이 라삐에 가서 물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정색을 하며 대답하기를, 형제여, 그건 절대로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순 없지. 세실로부터 라삐의 답을 들은 모리스가 말했다.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보겠네. 이번에는 모리스가 라삐에게 물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는 유머 중에 하나다. 위의 경우처럼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얻은 결과물이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이제 프레임이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행복을 결정하는 것.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헤르만 헤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표정이 늘 밝았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물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느냐고.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답이 걸작이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지닌 프레임이다.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단순한 돈벌이나 거리 청소의 프레임보다는 훨씬 상위 수준이고 의미 중심의 프레임이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간절했던 내일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하라. 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차게 하는 말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시간과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이렇게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자명하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기 쉬운 프레임을 대개 하위 수준이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남들도 다 하는데 뭘 등과 같은 생각은 하위 수준의 프레임의 전형이다. 생애 프레임은 왜 이 일을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는 그 일을 하기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는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항상 주변의 이슈를 쫓느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만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보다는 예스라는 대답을 자주 하고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들은 예스보다는 노라는 대답을 많이 한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는 행동은 여러 수준에서 해석될 수가 있다.
철수가 영희에게 꽃을 주고 있다. 글자 그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철수는 로맨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들에겐 동일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수준부터 추상적인 수준까지 이르는 프레임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어떤 수준의 프레임을 선택하는지는 행복과 의미 추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한다면 거에게 자선을 남겨주지 않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그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상황이다 프레임. 인간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을 균형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람 프레임의 남용은 상황의 힘에 대한 무지를 낳는다. 이는 불필요하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실수를 범하게 만든다. 시스템을 통한 문제의 개선보다는 소수의 문제적 인간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반면 사람의 힘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상황 프레임을 남용하게 되면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이게 되고 문제의 개선이 전적으로 개인의 외부에 있다는 운명론적 시간을 갖기 쉽다. 그러므로 두 프레임 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수영장이 가르쳐준 교훈. 수영이 주는 행복에 한참 빠져서 아침 저녁 2번씩 학교 체육관에서 수영을 하던 시절의 에피소드다. 지도교수의 수영에 대한 사랑은 이윽고 대학원생들을 수영장으로 이끌었다. 대학원생들 중 한 명은 급기야 바다 수영을 즐길 정도로 수영에 빠졌다. 어느 날 우리는 자존심을 걸고 시합을 하기로 했다. 25m 길이의 수영장을 30회 왕복하는 시합에서 나는 보기 좋게 지고 말았다.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해서 수영하는 내내 네가 신경 쓰여서 오버페이스한 것 같 말을 건넸을 때 그 학생이 건넨 말 한마디가 연구자로서의 내 삶과 자연인으로서의 내 삶의 모드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저도 교수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시합 내내 나는 옆레인에서 수영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힘들었다. 팔의 각도가 너무 완만하지 않은지, 물방울이 너무 많이 튀지는 않는지 등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법한 불필요한 신경을 쓰느라 결과적으로 오버페이스를 해서 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학생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 학생도 자신의 옆 레인에서 수영하고 있는 나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이다. 더욱이 나는 그의 지도교수가 아닌가. 나에게 그 학생이 상황이었던 것처럼 그 학생에게는 내가 상황이었던 셈이다. 나는 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내가 그 학생에게 상황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날의 깨달음은 이후 1년의 연구들로 이어졌다.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저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설령 그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팀은 3주에 걸쳐 매일 학생들에게 그날 하루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는지, 비교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했는지 체크하게 했다. 또한 매일 그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날의 기분과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에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생활 등. 이런 것들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이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하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여행을 가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남들과의 비교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비교 프레임은 배움의 기쁨과 도전 정신도 앗아간다.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하는 것에만 안주하도록 만든다. 전력을 다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툴더라도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잘하는 것만 하겠다고 안주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성장에 발정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 우리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 과거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남들과의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가끔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단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심리학자로서 일종의 18번을 묻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프레임을 선택한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깔린 기본 원리인 동시에 행복과 불행, 합리와 비합리, 성공과 실패, 사람들 사이의 상생과 갈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프레임을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 설명서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나는 재테크로만 마음을 무장하려는 요즘 세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돈으로 가득 찬 마음이야말로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라는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사람들을 재테크로만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고작 재테크로 채워져야 할 시시한 대상이 아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 나는 지혜가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 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속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지혜의 요소들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의 창을 점검하고 새로운 창을 갖추는 것은 삶이 우리에게 허용한 가장 큰 축복이자 의무다.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독자들의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파티의 말로 이 책을 마치려고 한다. 모든 출구는 어디론가 들어가는 입구다.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 제목 어떠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에 대한 마음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라고 들리지 않으시나요? 쉬운 듯 어려운 행동의 심리학이 숨어져 있는데요. 마지막에 지혜로운 사람 11가지 프레임 중에는요. 의미 중심의 프레임, 접근 프레임, 지금 여기 프레임, 비교 프레임, 긍정의 언어, 닮고 싶은 사람, 그리고 주변의 물건들을 바꿔라,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인생의 부사를 최소화하라. 이렇게 11가지의 프레임이 있는데 오늘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로 정하고 그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미소님들도 지금 모습 충분히 멋지세요. 같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 자신은 충분히 멋지고 가치 있다. 나는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가 최고로 멋져 보이도록 프레임을 설계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